이해와 자기노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제2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가장 통상적인 역전 상태는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다. 경계선 환자가 대상을 활용하는 방식과 경계선 환자가 지닌 자기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치료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치료자가 임상적 치료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다면 환자의 전의를 받아들이고 그 전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더욱 잘 획득할 수 있다. 치료자의 관찰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이 역전이 상연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단 상연이 일어나면 치료자의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는 그 상연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치료적 과제는 치료자의 내면에 생겨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살펴보고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훈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첫 부분에 이 저자들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건 안다는 것, knowing이라고 하는 것과 이해와 자기 노출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과 셀프 디스클로저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와 자기 노출 사이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았던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볼라스 얘기를 가져오면서 처음에 하는 얘기는 The most ordinary state of countertransference involves experiencing without yet knowing. 우리가 역전이가 어려운 이유를 여기서 볼라스 설명에 따라서 이해를 해본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는 상태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경험을 하는데 without yet knowing이라는 얘기.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얘기죠. 우리가 역전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역전이가 많은 경우 무의식 상태에서 경험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죠.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 이 역전이 상태를 우리가 역전이를 체험한다고 하는 역전이가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신분석의 출발점이 우리 인격 안에 최소한 두 개의 파트가 있다고 본 거죠. 의식적인 내가 있고 무의식적인 내가 있는데 오랫동안 철학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의식자예요. 의식적인 자기. 그래서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에서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찰을 해왔죠.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의식 성찰이라는 용어도 지금도 남아있죠. Examination of Consciousness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성 쪽에서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접목시키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임상 상황에서 내담자가 하는 작업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 톡 테라피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판타시나 어떤 트라우마틱한 경험이나 강렬한 정서나 욕동이나 이런 평소에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세계로부터 오는 영향 때문에 힘든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분들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발현하는 과정 속에서 톡테라피가 큰 역할을 하는데 내담자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의식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자유현상을 통해서 많은 경우가 드러나는데 이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유현상 자체는 쉽지 않아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행동화되기도 하죠. 여기서 상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액팅아웃이라는 얘기죠. 언어화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행동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에 다가오기도 하고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이게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행동에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 스스로 그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얽혀 사는데 이분도 자기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자기의 만약에 어떤 페인풀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페인풀한 경험 밑바닥에 있는 그 동인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아픔의 부분들, 아픔의 원인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상담자와의 교류 속에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상담자의 무의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은 내담자가 과거의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상담자에게 과거의 중요한 대상, 자기의 원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나 관계나 판타지나 이런 것을 새로운 대상의 치료자에게 옮겨놓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이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분은 의식으로 떠오르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경우에 따른 자유현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버벌, 난버벌,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여러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대하는 상담자가 여러 역전을 느낀다고 하는 역전이는 어떤 전체적인 토탈 익스피리언스라고 한다면 내담자의 언어적인 표현, 내담자의 자유현상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행동화 그리고 어떤 실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의 역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역전을 우리 스스로도 이걸 의식하는 부분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자체도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가 이 역전을 소화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역전이를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무의식적인 역전이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전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셈인데 수화기와 송화기 비슷하게. 그런데 이 저자는 인터서브젝티브한 어떤 이론을 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상호 주관적인 입장에서 체험들이 서로 오고 간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어떤 이론을 틀로 보거나 내담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전이들을 특히 무의식적인 역전이를 의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내담자의 무의식과 교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상담자의 무의식이 만나는데 내담자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더라인 환자의 경우에는 사고로 가져오기도 어렵고 감정으로 가져오기도 어렵고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체험들인데 이 원초적인 체험들을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걸 투사의 통시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투사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역전이를 통해서 상담자의 무의식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걸 소화하는 작업, 다이제스트라고 표현을 우리가 소화하고 어쩌면 그 속에서는 아주 독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디탁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독 작용을 해야 되는 내담자가 그 뭔가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체험인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정서로 가져올 수도 없는 이런 원체험들을 우리에게 떠넘겼을 때 이걸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소화가 됐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인터벤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기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노출이라는 것을 조금 넓게 생각해서 이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나 해석적인 접근이거나 어떤 방식이건 먼저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개입이 가능하죠.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자기 노출을 한다는 것도 이걸 하나의 인터벤션으로 자기 노출이라고 본다면 먼저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읽어내야 되는 건데 내담자의 무의식을 읽는 것은 상담자의 무의식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여요. 여기서 저자들의 얘기를 잠깐 다시 보면 경계선 환자가 대상을 활용하는 방식과 경계선 환자가 지닌 자기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치료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이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상담자는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걸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의 동일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여기서 인터서브젝티브한 이론 쪽에서는 이런 대인 관계 속에서 그래 치료자와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저자가 상당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계속해서 내담자가 치료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게 임상에 큰 도움을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자가 임상적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다면 환자의 전이를 받아들이고 그 전이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더욱 잘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볼라스가 얘기하는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자의 독특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여기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정신치료 과정 중에 환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되거나 변형되는 치료자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볼라스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볼라스의 원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독특한 개념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도 설명해내고 있는 부분을 이분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 아이덴티티가 하는 역할이 allows for reception and registration of the patient's transplant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환자의 전이를 받아서 그걸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과정 정체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 그대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담자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베타 요소 혹은 전이 정서, 전이된 판타시 이런 영향 때문에 내 셀프, 상담자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변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프로세스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건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데 이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영향을 받아서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닌 내담자로부터 여러 영향하에 놓여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담자로부터 오는 여러 영향, 내담자로부터 오는 전이를 자기가 수용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의 아이덴티티하고 상관없이 치료자로서 당연히 이것을 컨테인하고
또 그 해독작용을 하는, 소화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자의 아이덴티티를 볼라스가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역전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담자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피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변화된 자기 모습, 이건 어쩌면 자기의 역전일을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화가 날까? 근데 왜 내가 갑자기 저 사람한테 이게 큰 동정심이 생기지? 아니면 내가 왜 갑자기 이전 내담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내담자를 보면서 큰 불안이 나한테 엄습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담자로부터 오는 영향이라고 보게 되면 내담자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볼라스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상하긴 한데, 예, 그렇게 불렀는데 어쩌면 클리니션스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죠. 결국은 임상가에게 맡겨진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후를 하게 되는데 상담자가 일상 삶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돌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를 어쩌면 하나의 독특한 페르소나죠. 이 페르소나를 여기서 볼라스가 아주 멋지게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내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역전이라는 설명 쪽에서 본다면 내가 느끼는 여러 정서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판타지나 내 안에 떠오르는 여러 연상을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체성 자체가 변형된 모습으로 내가 평소에 내가 아닌 상태로 내가 체험되는데, 내가 이 상담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 아이덴티티, 내 셀프나 내 정체성 자체가 일상 삶 안에서 느끼는 정체성과 달라지고 있는데, 이 달라진 원인을 왜 달라졌을까를 보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내 정체성을 내가 다르게 인식하고 그 달라진 정체성에 의해서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내 변형된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이나 내가 객관적인 역전이를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죠. 내가 원래 모습이 아닌 상태, 내가 원래 체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체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체험이 오게 된 것은 내가 내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내담자와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어떤 정서나 어떤 판타지를 경험하는 이런 역전이 분석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잘 이해함으로써 내가 어떤 영향하에서 이러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겠는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개념적으로 너무 지적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주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했는지, 어떻게 제 얘기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볼라스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으로 가죠. 교수님, 저는 그거를 그 전에 observing ego라는 말 썼잖아요. observing ego, 예. 예,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뭐랄까 다른 대상으로부터 전이되어 온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것하고 구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그룹에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정체성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또 정서가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생기는 그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거기서 보면 논리적인 사고도 막 일어나고요. 일어나면서 이건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것도 다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 것하고 남의 것을 구별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냐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저기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 대상으로부터 그 이용당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자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제 관찰적인 자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어떤 내 건지 남의 것인지 구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어, 근데 보라 말하는 것도 그게 어떤 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어, 여기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더욱 잘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허쉬는 대인관계 정신분석가 중에 유명한 분이에요. 허쉬는 치료자의 관찰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이 역전이 상현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액팅아웃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observing이고 관찰하는 자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 어떨 때는 그 관찰하는 자아가 이걸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러나 일단 상현이 일어나면 치료자의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아는 그 상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치료적 과제는 치료자의 내면에 생겨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살펴보고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훈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금 강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액팅아웃이 일어나요. 내담자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행동을 하기도 해요. 공모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습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액팅아웃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은 익스피리언싱 이거죠. 보통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는 자아와 관찰하는 자아, 익스피리언싱 이고 이 체험하는 자아와 관찰하는 자아, observing 이고로 나눴을 때 이 관찰하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찰하는 자아는 보통 체험이 먼저 일어날 때는 observing 이고가 바로 그 체험을 특히 액팅아웃을 바로 제어하거나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더라. 그렇지만 일단 그 체험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봄으로써 환자의 치료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훈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observing 이고가 말하자면 analyzing 이고예요. 분석가에게는 분석하는 이고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는데 보통 액팅아웃이 일어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전이 역전이 상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트랜스퍼런스 카운터런스 이넥트먼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이 역전이 상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죠. 보통은 이런 것을 전이저항이나 역전이저항이라고 보통은 다른 학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관계적인 이론에서는 이넥트먼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상현이라는 말. 그러니까 서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치료 과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언어로 잘 표현되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성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넥트먼트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게 컨트리뷰션에서 이런 상현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현이 일어날 때 이넥트먼트 상현이라는 말이 그냥 행동하라고 설명하면 어떤 전이 역전이 상현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체험하는 익스페리언싱 이고가 관여하는 거죠. 이때 이 체험은 일어나는데 그 체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 자아를 아까 강 목사님 얘기한 observing이고 관찰하는 자아 혹은 저는 보통 analyzing이고 분석가인 경우는 analyzing이고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관찰하는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인관계 심리학 쪽에서 잘 훈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너무 어떤 이넥트먼트 그 전이 역전이 상현 자체가 당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너무 이런 허용적인 입장에 가게 되면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느껴요. 이런 상현이나 행동화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부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것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이곡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함으로써 그 행동화 자체도 좋은 자료가 되긴 하지만 원래는 이 행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료가 더 바람직하겠죠. 행동하지 않고 어떤 자유현상을 통하거나 내담자에 따라서는 적절한 해석이나 혹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치료 과정을 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틀들에 담겨지지 않고 행동하나 상현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치료의 실패가 아니고 그걸 잘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치료의 틀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잘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넥트먼트만 계속 상현만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아까 그 이야기들 중에서요. 네네.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VR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생각되는 게 VR 고글이라 그러나 그걸 끼고 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끼고 나서 눈에 3D로 보이면서 체험이 되면은 막 쓰러지는 사람, 막 비명 지르는 사람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 일어나. 근데 그거를 액팅 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붙잡아 주든지 빨리 그 그거를 벗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는 막 웃어요. 그걸 자기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처럼 아까 경험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observing ego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그런 경험들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 망각하듯이 그 속에 매몰돼 버리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연상에 떠올랐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가상현실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 지탱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로 그 속에 몰입되어 버리면서 자기의 레귤러한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순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된 분은 상실했다가도 바로 리커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까 여기서 볼라스가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새로 획득한 자기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건데 이 속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긴 하지만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이 체험 자체, 이넥트먼트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데 그 이넥트먼트 속에 함몰돼서 내담자가 이넥트먼트 하는 거나 상담자가 이넥트먼트 하는 것을 이걸 같은 반절로 놓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계속 어떤 이런 상현이나 행동화가 일어나더라도 상담자는 한두 번 아하 하는 순간에 다시 자기의 트루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데 이 인터서젝티브 할 때 어떨 때는 제가 겁나는 부분은 둘이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잘한다고 하는데 둘이 엉켜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현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가버리면 곤란하고 상현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지만 그 상현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자기의 본래 치료자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는 일시적으로 체험을 하지만 자기의 본래의 아이덴티티로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용어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프로세스 아이덴티티 속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함몰로부터 빠져나오는 데는 아까 얘기한 observing이고 혹은 analyzing이고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분석가로서 훈련된 어떤 자기 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데 무의식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내담자나 상담자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서로 무의식의 세계니까 어차피 서로 모르는 거 아니냐는데 상담자에게는 프로페셔널 에틱스가 왜 필요하냐면 상담자는 훈련된 무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그 무의식을 어떻게 프로세스 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들이 있는데 무의식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담자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받는 것이 지금까지 이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경우에 그 무의식의 어떤 특정한 요소 때문에 이분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상담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변한 게 아니고 나를 찾아왔을 때 이분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이 반복 충동에 의해서 계속 재현되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 역동성에 맞물려서 상담자도 이런 행동화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말려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허용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 레피티션 컨버션에 의해서 내담자나 상담자가 구별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가버리니까 이 내담자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만 상담자는 그 무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분석가나 상담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무의식의 훈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정서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인 훈련과 무의식의 훈련을 어떤 면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어려운 정서나 어려운 판타시,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거에 매여서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또 어떤 분은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재가 고통스러우니까 있지도 않은 미래에 자기의 이상을 투사해서 이상적인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 돕기 위해서는 이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의식적인 역동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 속에 휘말려서 같이 고생을 하지만 이분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면 이분들 도울 수 없어서 우리는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우리 임상아 씨나 함은경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잠깐 우리 얘기를 듣고 가죠. 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가 떠올랐거든요. 예. 저도 제가 액팅아웃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는
그 내담자가 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되게 약간 공격성은 아니어도 되게 자기 얘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런 자신의 얘기를 다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 힘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약간 짧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하면서 선생님 제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저한테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근데 저한테는 그 병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순간 약간 뭐라 그럴까 '아니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듣지 않았단 말이야?' 하는 듯한 느낌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인제 얘기를 인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인제 그게 좀 저한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얘기를 진단받은 명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예. 너무나 많은 얘기를 본인이 하다 보니까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왜 내가 얘기했는데 짧은 순간 정말 몇 초에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들었던 거 아니야?' 라는 듯한 그 원망의 눈초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렇죠. 모습을 저한테 인제 해서 제가 순간 어 그 그런 반응을 보여서 "아니 너가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충동이 막 올라오죠. 예 순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멈칫하면서 한 몇 초 동안에 '아 그래 근데 쪼끔 더 설명해 주셔야 내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넘기긴 했는데 순간 그런 제 마음이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병명을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인제 들었어요. 저희 이런 그러니까 행동하고 나타나고자 우리 하는.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네.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나도 그 공격성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는 거죠. 나를 우선 변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내가 내 입장을 잘 변명한다고 하는 것 속에 더 깊은 정서는 내가 공격받아서 나도 공격하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이런 충동을 우리가 컨테인하지 못하면 이제 역전이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걸 컨테인하는 작업이 어렵다. 이런 정서들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엄청난 어떤 공격성들이 나한테 지금 떠넘겨져 있어서 이분도 지금 공격성을 자기 안에서 다 떠넘기지 못하고 자기한테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만만치 않게 이 정서에 오염돼 있어서 이걸 우리가 컨테인하지 못하면 바로 튀쳐나가는 거죠. 그럼 같이 이넥트먼트가 일어난다는 얘기. 여기서 전이 역전이 이넥트먼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치료 세팅이 아닌 상황에서 가지고 있지 않던 정서들이 막 움직여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인내롭게 그 과정을 잘 견디셨는데 사실은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 바로 해석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를 변명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상대방을 보호하면서 가는데 어떤 경우 해석으로 가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 얘기를 했다는 판타시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라는 이런 묘한 것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해석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는 당신이야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엉뚱한 혐의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당신의 마음일 뿐이라고 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정말 순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참고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컨테인하는 건지 음. 예 좀
그런 생각이 워낙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내담자들이 다 거의 PD 이상의 그런 내담자다 보니까 저도 되게 요즘에 막 상담을 새롭게 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되게 예 힘든 마음이 굉장히 되게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걸 견뎌내는 게 이제 힘드니까 우리가 참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근데 내담자는 막 방출하잖아요. 그럼 방출하면 여기 쾌감이 있어요. 특히 공격성은 사용하게 되면 후련해지고 우리가 그걸 쾌감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쾌감이 있어서 계속 사람들이 공격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어그레션이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역동들이 사용됐을 때 거기에 플레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면서 양쪽에서도 만족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담자는 평소 하는 대로 하지만 상담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내담자하고 달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내담자들이 오면은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네, 건강한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가 각각의 반응으로서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끌고 가는 대화대로 따라가 줘야지 쾌감을 느끼잖아요. 예, 근데 정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어그레션을 내놨으면은 상대방도 자기의 어그레션을 자극하도록 또 끌고 나가야지 자기는 더 막 뭐라면은 이게 내적인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하면서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인듀스 됐다는 것처럼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끌고 나가는 정서대로 막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상담 쪽에서도 뭐냐면은 자기가 그 상담자가 그 내담자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막 반응을 해주고 따라가주면은 아, 이 사람 훌륭한 상담자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는 너무 기분 좋았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게 치료적인 과정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hen이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치료 과정 속에서 상hen이 일어나. 그래요. 이 퍼미시브하게 가는 태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 다 나르시스틱 니드를 만족하는 과정이라면 둘 다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둘 다가 공생하는 관계죠. 같은 모습으로 같이 만족을 얻는 관계가 돼요. 내담자는 내담자대로 액팅하고 하면서 만족이 있고 상담자는 상담자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 인발부 하면서 자기 안에 뭘 컨테인하고 고통스럽게 담는 게 아니고 이걸 방출을 하면서 같이 플랫을 넣고 또 칭찬까지 받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제일 훌륭하게 잘 치료한다고 하니까 여러 지점에서 유혹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한번 이 패턴으로 우리 상담이 진행되게 되면 거기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그런 내담자는 아니더라도 상담자한테는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까 이넥트먼트가 이게 퍼미시브하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이런 분들 보더라인하고 치료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우리 태도 자체가 그건 그냥 일어나는 거야라고 한다면 내가 성찰해서 이걸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